어머님, 이 새벽에 저희 집엔 무슨 일이에요? 올케, 나 당분간 여기에서 살 거야. 내가 그동안 엄마 모셨잖아. 이제는 나도 편하게 살아야지.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았습니다.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저 역시 친정어머니처럼 편하게 대할 수 있었죠.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시댁 방문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가끔은 제가 먼저 찾아뵙곤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갈비찜 해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그냥 와도 되는데 뭘 이렇게까지. 갈비찜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만드는 거 좋아하고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웠던 우리 시댁은 겉으로 보기엔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도 효자였고 시어머니께서도 저희 부부를 아끼셨죠.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쉬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운이 좋은 편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는 단 하나의 골칫덩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우였어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도는 이유도, 시어머니께서 가끔 깊은 한숨을 쉬시는 이유도 모두 신우 때문이었죠. 신우는 남편보다 3살이 많았는데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철이 드는 건 아니라는 걸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이를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시어머니 집에서 얹혀 살면서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도 금방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집안에서 돈을 빌려가서는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신우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좋아하고 뭘 시작하면 제대로 끝을 본 적이 없다고요. 학창 시절에는 학원비를 받아가서 오락실에서 다 쓰고 대학생 때는 등록금을 빌려가서 친구들과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도 딸이니까, 자식이니까 어머니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그 기회들을 하나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어릴 때부터 형제간의 불공평함도 심했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용돈 다 쓰고 나면 더 달라고 조르면 됐는데 나는 정해진 금액 이상은 절대 못 받았어. 어머니가 생활비 여유를 누나한테 다 써버리셔서 여유가 없으셨거든. 그럼 당신은 서운하지 않았어? 어릴 땐 나도 서운하고 화도 났었지. 근데 크면서 이해하게 됐어. 누나가 워낙 손이 많이 가니까 어머니도 어쩔 수 없으셨던 거지. 더 큰 문제는 신우의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 재산을 야금야금 탕진하고도 반성은커녕 내가 엄마 모시고 산 게 몇 년인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님이 뭐래?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은 그저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원래 저래. 나도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이제 놀랍지도 않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님 돈을 쓰고도 저렇게 당당하게. 말해봤자 소용없어. 저 사람은 자기 합리화의 천재거든. 뭐래도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대. 남편의 말대로였습니다. 신우는 자신이 한 모든 잘못된 행동에 대해 나름의 이유를 갖다 붙였어요. 사업이 망한 건 운이 나빴던 거고, 돈을 못 갚는 건 경기가 안 좋아서고, 집에서 빈둥거리는 건 한 번 사업을 한 뒤에 휴식기가 필요해서라는 식이었죠. 심지어 어머니께 손을 벌리는 것조차 엄마가 자신을 낳았으니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가끔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어요. 며느리야, 미안하다. 우리 딸 때문에 집안의 마음이 편할 날이 없구나.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내가 저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둘째는 그렇게 똑 부러지게 잘 크더니 첫째는 왜 저 모양인지. 원래 형제라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쩌겠니. 제발 큰 사고만 안 치고 살았으면 좋겠어.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딸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감싸줄 수도 없는 그 중간 어디쯤에서 어머님은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신우가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어머님은 며칠씩 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초기부터 신우와는 가능한 한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었어요.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었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면 오히려 상황만 더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명절에 마주칠 때도 인사만 간단히 하고 깊은 대화는 피했습니다. 올케 잘 지내? 네, 형님도 잘 지내시죠? 나 요즘 괜찮은 사업 건수 하나 물어왔는데 나중에 얘기 좀 할까? 올케도 관심 있을 것 같은데. 아, 저희는 바빠서 나중에요. 에이, 바쁘긴. 주말인데 뭐가 바빠? 그냥 잠깐만 시간 내줘. 진짜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신우가 무슨 제안을 하려고 할 때마다 재빨리 자리를 피하는 게 우리 부부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끝없이 얽히게 될 게 뻔했으니까요. 실제로 남편의 대학 동창이 신우의 사업 제안에 투자를 했다가 1,000만 원을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는 남편을 만날 때마다 네 누나는 정말 하면서 말끝을 흐렸죠. 그렇게 우리는 신우를 의도적으로 멀리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힘들어하시는 건 안타까웠지만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어머니도 우리에게 신우 문제로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고 저희도 괜히 나섰다가 상황만 복잡해질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실 신우의 존재는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가끔 갈등의 원인이 되곤 했어요. 여보, 요즘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뭘 어떻게 해? 누나한테 내가 뭐라 하면 말을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이대로 지켜보기만 할 거야. 당신이 직접 겪어보면 알 거야. 우리 누나는 정말 답이 없다니까. 남편의 말투에는 오랜 세월 쌓인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평화란 언제나 깨지기 마련이고 그것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이죠. 신우의 민폐는 점점 더 가족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고 결국 우리 부부도 그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시어머니의 환갑잔치였어요. 그때 우리는 신우의 뻔뻔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제대로 목격하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환갑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셨지만 남편과 저는 작은 가족 모임이라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평소 저희를 너무 잘 대해주셨으니 이런 날만큼은 제대로 챙겨드리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식당 예약할게요. 좋아하시는 한정식 집으로요.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집에서 조촐하게 밥이나 먹으면 돼. 안 돼요. 이런 날은 특별하게 보내야죠. 시어머니께서는 손사래를 치셨지만 결국 저희의 고집을 꺾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식당을 알아보고 남편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조촐하지만 따뜻한 가족 모임이 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환갑 일주일 전쯤 밤 11시가 넘어서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나야. 우리 엄마 환갑이 언제였지? 다음 주 토요일인데 왜요? 아, 맞다. 그렇지. 그건 그렇고 올케, 나 돈 벌 기회가 생겼어.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신우의 목소리는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무슨 돈이요? 있잖아. 요즘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부모님 생신 때 축하금 주는 게 있거든? 근데 초대장이랑 인증샷 같은 거가 있어야 한대. 올케가 좀 도와줘.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최근 시댁 근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듣긴 했는데 그곳에서 효도 장려 차원으로 지원금을 준다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까지 챙겨주는 건가 싶기도 했고 신우의 어투가 왠지 불편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려서 정식으로. 아니,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우리끼리 조용하게 처리하자. 초대장만 하나 만들어주면 돼. 초대장을요? 근데 어머님 환갑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그거랑 별개야. 그냥 회사에 제출할 용이니까. 단순하게 날짜랑 장소만 적어주면 돼.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래저래 바빴던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회사 제출 서류용이라고 생각했죠. 알았어요. 내일 만들어서 보내줄게요. 다음날 간단하게 초대장을 만들어 신우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환갑 당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예약한 한정식집에 모였어요. 시어머니와 남편과 저, 그리고 신우까지.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고 음식도 입에 맞으셨다고 기뻐하셨죠. 어머님,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편하게 드세요. 고맙다. 며느리야,
이렇게 신경 써줘서?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 입구로 큰 화분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배달 기사가 들고 온 화분에는 시어머니의 이름과 환갑을 축하합니다라는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이거 누가 보낸 거야? 남편이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신우가 벌떡 일어나더니 화분 옆에서 포즈를 취했어요. 엄마, 나랑 같이 사진 찍자. 회사에 제출해야 돼. 뭐? 아, 그냥 사진 한 장 찍자고. 빨리. 신우는 어머니를 화분 옆으로 데려가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계셨죠. 이제 됐어. 엄마 들어가서 밥 먹어.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신우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채 30분도 안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먼저 갈게. 급한 일 생겨서. 뭐? 벌써? 누나 밥은 다 먹었어?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지만 신우는 이미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배불러. 엄마 환갑 축하해. 나 먼저 간다. 그렇게 신우는 황급히 식당을 빠져나갔고 남은 우리 셋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후에 남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연락 받았는데 누나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지원금 받았대. 나한테도 초대장 만들어 달라고 해서 보내줬어. 그런데 그게 누나가 아마도 초대장을 조작한 것 같아. 남편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신우가 회사에 제출한 초대장 사진이었는데 제가 보낸 초대장과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날짜도 장소도 심지어 참석 인원까지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누나가 회사에서 30만 원을 받았어. 부모 환갑잔치 비용 지원 명목으로. 그럼 그 돈은? 당연히 엄마한테 안 드리고 자기가 다 썼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환갑잔치라는 명분으로 회사에서 돈을 받고 화분을 보내서 인증샷을 찍은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실제 잔치는 우리가 준비했는데 신우는 그걸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에 돈을 챙긴 거였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님 환갑을 이용해서 돈을 받다니. 나도 알아. 근데 누나한테 뭐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내가 뭘 잘못했냐. 회사에서 주는 거 받은 건데 라고 할 게 뻔해.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을 때도 신우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야, 그게 뭐가 문제야? 회사에서 주는 복지 혜택 챙겨 먹은 건데. 그래도 최소한 그 돈은 엄마한테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초대장도 만들고 화분도 주문하고 다 했는데 수고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이 돈으로 엄마 선물 살 거야. 나중에 좋은 거 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받은 돈으로 자기 옷을 사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 다 써버렸죠. 시어머니께서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아시고도 별로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저런 애니까 난 별로 기대하지도 않아. 어머니의 체념 섞인 목소리를 들으니 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신우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전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옳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나도 나름대로 엄마 생각해서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알아서 용돈 버니까 엄마한테 돈을 덜 받아가도 되잖아. 신우의 이런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했다면 그 돈을 어머니께 드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신우에게는 그런 당연한 논리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신우가 정말 뻔뻔함의 끝판왕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자기 어머니의 환갑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 그것도 전혀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신우와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했어요. 이제 누나한테 기대하는 거 없어. 그냥 남남처럼 지내는 게 나아.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 달리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신우의 뻔뻔한 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대담해져 갔어요. 그리고 그 끝은 우리 부부의 집 앞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환갑잔치 사건 이후로 신우는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연락이 뜸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시어머니께 전화도 잘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드디어 정신 차렸나 싶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누나가 조용한 건 뭔가 사고를 치고 있다는 뜻이야. 남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딸이 또 사업을 시작했대. 네? 이번에는 무슨 사업이요? 친구랑 같이 카페를 연다나 뭐라나.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꽤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신우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곧 시어머니 통장이 탈탈 털린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이번에는 얼마나 주셨어요? 5천만 원. 네? 5천이요? 그럼 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 건 쓰셨어요? 그런 건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를 써. 그냥 믿는 거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을 들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로부터 약 3달 후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돈을 투자한 신우의 카페 사업이 완전히 망한 것이었죠. 정확히는 문을 제대로 열지도 못하고 망했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면서 신우와 친구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겨서 동업이 깨졌고 이미 쓴 돈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 딸이 연락이 안 돼.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건 어느 금요일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언제부터요? 며칠 됐어.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확인을 안 하고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저랑 남편이 한번 알아볼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남편이 신우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린 결과 신우는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다만 어머니를 피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신우는 5천만 원을 날린 것도 모자라 어머니 명의로 개설된 적금 통장까지 해지해서 돈을 몽땅 빼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모아두신 적금을? 1,000만 원 정도 있었대. 누나가 도장이랑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나 봐. 그럼 총 6천만 원을 가져간 거네. 더 있어. 어머니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도 받았대. 500만 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뻔뻔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거의 범죄에 가까웠죠. 시어머니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신고는 못 하겠어. 어머니는 그저 우시기만 하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딸에게 빼앗기고도 딸이 걱정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뭘 어떻게 해. 누나를 찾아내서 돈을 받아낼 수도 없고. 우리는 일단 시어머니를 모시고 은행에 가서 모든 계좌를 정리하고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신우가 절대 알 수 없도록 철저히 비밀로 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우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우리는 이제 신우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도 이제 딸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라고까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느 토요일 새벽 2시 느닷없는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잠에서 깬 남편이 일어나 인터폰을 확인했고 곧이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누나야. 뭐? 저도 벌떡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정말로 신우가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어요. 큰 캐리어 가방 2개를 끌고서요. 문 좀 열어줘. 나 추워 죽겠어. 인터폰 너머로 신우의 목소리가 들렸고 남편과 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떡하지? 일단 밖에 추우니까 문은 열어줘야 할 것 같은데. 마지못해 현관문을 열자 신우가 캐리어를 끌고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야,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게 하면 어떡해? 빨리 문 열어주지. 누나, 지금 새벽 2시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이 물었지만 신우는 가방을 현관에 내팽개쳐놓고 거실로 들어가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라면 좀 있어? 올케, 나 라면 좀 하나만 끓여줘. 누나, 아, 알았어. 그냥 내가 끓일게. 신우는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인 양 말이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계란은 어디 있어? 신우는 라면을 끓이면서 콧노래까지 불렀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죠. 우리 부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신우를 바라봤습니다. 라면을 다 끓인 신우는 냄비째 거실로 들고 와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여기로 온 거야? 남편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 그거, 나 이제부터 당분간 여기서 살 거야. 뭐라고? 왜 그렇게 놀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엄마 모시고 살았잖아. 이제는 나도 편하게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누나가 엄마를 모신 게 아니라 엄마한테 얹혀 산 거잖아. 그게 그거지 뭐. 어쨌든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겠어. 동생 부부가 잘 사니까 좀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신우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었고 완전 통보였어요. 안 돼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형님,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아무 상의도 없이. 가족끼리 무슨 상의를 해. 그냥 같이 사는 거지. 올케도 참 너무 박정하네. 신우는 라면을 다 먹고는 냄비를 싱크대에 그냥 던져두더니 현관에 있는 자기 가방을 들고 안방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멍하니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남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옆방에서는 신우의 코 고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내일 날 밝으면 당장 내보내야 해. 어떻게 해?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그럼 어머니한테 연락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새벽에? 우리는 결국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절대 신우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묘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번뜩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아, 맞다. 고모님. 고모님을 부르자. 우리 누나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고모님이잖아. 순간 제 머릿속에도 전구가 켜졌습니다. 시고모님.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신 강인하고 무서운 분이었죠. 신우가 어릴 때부터 고모님 앞에서만은 꼼짝도 못했다는 바로 그분. 맞아, 아마도 고모님이라면. 우리 부부는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았으니까요. 신우는 아직 자신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날 아침, 신우는 10시가 넘어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편한 차림으로 마치 자기 집인 양 기지개를 켜며 나타났죠. 우리 집에서 뻔뻔하게 일어난 신우를 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지만 참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모든 게 해결될 테니까요.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신우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신우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남편은 이미 아침 일찍 시고모님께 전화를 드린 상태였죠. 고모, 안녕하세요. 저 민수예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웬일이니? 고모, 실은 어제 새벽에 누나가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요. 뭐? 그 애가 너희 집에? 고모님의 목소리가 단번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새벽 2시에 캐리어 들고 와서는 이제부터 여기서 살겠대요. 뭐라고? 그 버릇없는 것이. 고모, 부탁이에요. 좀 올라와 주실 수 있으세요? 누나가 고모 말은 들을 것 같아서요. 당연히 가야지. 내가 오늘 당장 올라갈게. 오랜만에 혼 좀 내줘야겠어. 고모님은 그날 오후 2시쯤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신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깜짝 선물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출근하고 저도 재택근무를 하는 척하며 신우를 관찰했습니다. 신우는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간식을 뒤지고 심지어 낮잠까지 코를 골면서 잤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야? 올케 친구야? 신우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문을 열었고 거기에는 시고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이른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신 모습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신 분이었죠. 어서 오세요, 고모님. 그래, 너가 수고 많았어. 고모님이 현관으로 들어서시자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신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고모? 그래, 나다. 오랜만이네.
고모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신우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모가 여긴 뭐 하러 왔어요? 뭐 하러 왔냐고? 네가 여기 왜 있는지 그걸 내가 물어봐야지. 대낮부터 소파에 퍼질러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그리고 방 정리부터 해. 네? 못 들었어? 너가 자빠져 잤던 작은 방 정리하라고. 고모님의 호통에 신우는 화들짝 놀라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고모님께 차를 대접하며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오시게 해서. 무슨 소리야? 당연히 와야지. 그의 버릇을 내가 고쳐놔야겠어. 고모님은 그날부터 우리 집에 머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우에게는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죠. 첫날 저녁 고모님은 신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 6시? 왜? 왜긴 왜야. 사람이 일찍 일어나야 정신이 또렷하지. 그리고 아침 운동 갈 거야? 너 그렇게 빈둥거리니까 몸도 마음도 망가지는 거야. 신우는 입을 번긋거렸지만 고모님 앞에서는 감히 대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고모님은 정말로 신우를 깨웠어요. 일어나. 벌써 해 떴다. 당장 일어나라니까? 고모님은 이불까지 확 걷어버리셨습니다. 신우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고모님과 함께 아파트 주변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거실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신우는 비틀거리며 고모님을 따라가고 있었고 고모님은 마치 군대 교관처럼 똑바로 걸으며 신우를 재촉하고 계셨죠. 1시간 후 돌아온 신우는 숨을 헐떡이며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땀 흘렸으면 씻어야지. 샤워부터 해. 고모, 나 좀. 말 대답하지 말고 빨리. 신우는 비틀거리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고모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였죠. 고모님 이런 건 제가 해도 되는데. 괜찮아. 내가 이왕 있는 거 해야지. 그리고 너 고모님이 신우를 가리켰습니다. 밥 먹고 나서 설거지해. 네. 신우는 고분고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신우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고모님은 신우의 방을 점검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방이 또 왜 이 모양이야? 고모, 나 방금 일어났잖아. 일어났으면 방 정리 먼저 해야지. 옷은 옷대로, 가방은 가방대로 정리해. 그리고 이 더러운 옷들은 당장 싹 다 빨래부터 해. 신우는 하루 종일 방 정리와 빨래를 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고모님이 시키는 대로 쉴 새 없이 움직였죠. 저녁 무렵이 되자 신우는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고모, 이제 나 좀 쉬어도 돼? 쉬긴 저녁 먹었으면 산책 가야지. 저녁 먹고 소화시키려면 걸어야 해. 집에서 빈둥대면 뭐하니? 그날 저녁 신우는 소파에 앉아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옳게 이러다가 나 죽겠어.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형님, 힘들면 나가도 돼요. 어디로 가라고? 집을 구하던지 아니면 어머니 집으로 가야죠. 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가면 또 어머니께 손을 벌려야 하는데 이미 통장을 다 털어먹은 상황에서 그럴 수도 없었던 거죠. 이틀째 되는 날 고모님의 훈련은 더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옷 입고 따라 나와. 오늘은 내 친구가 하는 일 도와주러 갈 거야. 네? 무슨 일이요? 이삿짐 센터 하는 친구인데 그냥 짐 옮기는 거 도와주면 돼. 너 먹고 자기만 하니까 몸 좀 쓰는 게 좋아. 용돈도 너가 벌어서 쓰고. 고모, 나 허리 안 좋은데. 젊은 것이 무슨 허리가 안 좋아? 괜한 핑계 대지 마. 신우는 어쩔 수 없이 고모님을 따라 이사를 도우러 갔고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고모님 정말 대단하셔. 신우 완전히 길들이고 계셔. 다행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알아서 도망 나갈 거야. 그날 저녁 신우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허리를 부여잡고 절뚝거리며 걸어 들어오더니
소파에 쓰러졌어요. 내일은 여기 대청소할 거야. 이 집 구석구석 다 닦을 거니까 각오해. 신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저는 고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뭘 당연한 거지? 이번 기회에 저의 버릇 좀 고쳐야 해.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신우는 몰래 짐을 쌌습니다. 새벽에 몰래 빠져나가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고모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너 이 시간에 어디 가려고? 고모님이 신우의 방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고모, 나 엄마 집에 가려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거짓말. 네가 언제 엄마가 보고 싶었어? 그냥 편하게 놀고 먹고 싶은 거지. 신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네 엄마한테는 내가 미리 전화해 놓을 거야. 결국 신우는 해가 뜨기도 전에 캐리어를 끌고 우리 집을 나갔습니다. 겨우 사흘 만의 도망이었죠. 저희 부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고모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 저 애 금방 다시 볼 거야. 이번엔 내가 제대로 교육시킬 거니까. 고모님의 말씀대로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시작이었죠. 신우가 우리 집을 빠져나간 지 불과 2시간 만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딸이 집에 왔는데 고모가 올라왔나 보네. 전화기 너머로 신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고모 좀 시골로 돌려보내, 제발. 시어머니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모님이 거기 계시니? 바꿔줄래? 저는 고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고모님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으셨죠. 옳게 나야. 고모가 수고 많았네요. 근데 우리 딸이. 그냥 이참에 내가 시골로 데려갈게. 어차피 놀고 먹기만 하는 거 내가 농사라도 가르쳐서 저 애 제대로 사람 만들어 놓을 거야. 고모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이에요? 그래, 나이 먹고 저런 애 때문에 속 썩지 마. 내가 책임질게. 알겠어요. 그럼 오늘부터 당장 부탁할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도와 감사가 섞인 목소리였죠. 고모님은 그날 오후에 시댁으로 건너가셨습니다. 남편과 저도 함께 따라갔어요. 신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했고 시어머니께 인사도 드려야 했으니까요. 시댁에 도착하니 신우는 방 안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고모님이 그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장 나와. 싫어, 나 안 나가. 빨리 나오라니까. 고모님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신우는 3분도 버티지 못한 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사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너 이제 나랑 시골 가서 살 거야. 짐 싸서 빨리 나와. 시골이라고? 싫어. 네가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야. 엄마한테도 허락받았어. 신우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는 이제 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고모가 너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게 느껴졌죠. 신우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모님은 단호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울면서 살 거야? 아니면 일하면서 사람답게 살 거야? 일하면서. 그럼 빨리 짐 싸.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니까. 다음 날 고모님은 정말로 신우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신우는 눈물을 흘리며 차에 올랐지만 고모님 앞에서는 감히 단 한 번도 저항하지 못했어요. 잘 다녀와라. 시어머니께서 차를 배웅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가도 촉촉했어요. 차가 떠난 후에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고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결심 잘하신 거예요. 그래, 제발 그랬으면 좋겠구나. 시골로 내려간 신우에 대한 소식은 고모님께서 가끔 전화로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엔 계속 짜증내고 투덜거렸어.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좀 잠잠해지더라고.
형님한테 일을 시키세요? 당연하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소밥 주고, 해 뜨면 밭일 거들고 집안일 돕고, 저녁에는 우리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 정말요? 그래, 처음엔 도망가려고 했는데 내가 딱 잡아놨지. 여긴 돈 쓸 일 없으니까 월급 받으면 전부 엄마 통장으로 넣으라고 했어. 형님이 그렇게 해요? 안 하면 밥을 안 줘. 간단한 일이지. 고모님의 교육 방식은 확실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고 규칙을 어기면 바로 제재가 따랐죠. 한 달이 지나자 신우에게서 처음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올케, 나 요즘 농사일 배우고 있어. 힘들긴 한데 이제 보니 뭔가 보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남편에게 그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 형님이 뭔가 변하는 것 같아. 진짜 변했으면 좋겠네. 2달째 고모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요즘 애가 제법 사람 같아졌어. 아침에 안 깨워도 알아서 일어나고 일도 열심히 해. 내가 주는 월급이랑 슈퍼에서 받는 돈도 꼬박꼬박 보내고 있어. 형님이요? 그래, 처음엔 억지로 시켰는데 지금은 스스로 해. 엄마한테 갚아야 할 빚이 많다고 하더라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뻔뻔하던 신우가 정말 변한 건가 싶었어요. 며느리야, 우리 딸이 나한테 매달 돈을 보내고 있어? 어제도 들어왔고, 그래요? 얼마나요? 200만 원, 이젠 정말 우리 딸이 변한 것 같아. 넉 달째 명절이 되어 신우가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단정한 옷차림에 표정도 밝았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요? 그래, 너 많이 달라졌구나. 고모 덕분이지 뭐, 고모가 사람 만들어주셨어요. 신우는 우리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올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철없이 굴었던 것 같아. 이제는 달라질게. 그날 저녁 신우는 직접 설거지를 하고 시어머니를 도와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신우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고모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봐라, 사람은 환경이 중요해. 제대로 된 환경에 두면 다 변해. 명절이 끝나고 시골로 돌아갈 때 신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너희가 고모님을 불러주지 않았으면 난 평생 그 모양으로 살았을 거야. 저는 처음으로 신우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형님 잘 지내요. 그래, 너희도.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꿈만 같네. 어머님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그래, 고맙다 며느리야. 너희들 덕분이야. 우리 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신우는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걱정 없이 편안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고모님의 활약 덕분에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났고 신우는 여전히 시골에서 고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변화는 일시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번 달에도 돈 보냈어. 250만 원이나 보냈더라.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신우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밝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예전처럼 한숨 쉬시는 일이 없어졌죠.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처음엔 신우를 집에서 내쫓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까지 했어요. 어느 주말 신우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습니다. 예전처럼 빈손이 아니라 시골에서 직접 키운 채소를 한 박스 가득 들고 찾아왔어요. 엄마, 이거 전부 제가 키운 거니까 드셔보세요. 어머나, 정말 고맙다. 올케도 가져가. 시골집 텃밭에서 키운 건데 정말 맛있어. 신우는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형님, 요즘은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좋아.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쉬는 게 이렇게 평화로운 줄 몰랐어. 힘들긴 한데 그게 또 보람 있어.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엄마한테 갚고 그래서 뿌듯해.
신우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예전에 흐릿하고 불안정했던 눈빛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확신이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신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올케, 나 결혼할 것 같아. 이 동네에서 알게 된 사람인데 과수원을 하고 있고 성실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축하해요. 고마워. 그동안 내가 정말 미안했어. 이제는 제대로 살게. 신우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우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도 예뻤지만 무엇보다 그 얼굴에 담긴 평화로운 미소가 아름다웠습니다. 고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신우는 고모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모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엉망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잘 살아라. 행복하게.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시고모님의 활약으로 신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우리 가족은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웃기고 황당했지만 결국 따뜻한 결말로 끝난 이 이야기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게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30대 여성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회사 선배의 권유로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첫인상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그날 모임 주제가 사랑과 이별에 관한 소설이었는데 그 사람은 깊이 있는 감상을 나누며 섬세한 감수성을 드러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가벼운 커피 한 잔을 함께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저한테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을 때 저는 그의 미소에서 진심 어린 관심을 느꼈어요. 우리는 문학부터 철학, 심리학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의 생각은 깊었고 대화하는 방식은 배려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주 독서 모임에서 만났고 자연스럽게 개인적으로도 자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만나본 남자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언제나 따뜻한 위로를 건넸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그는 밤늦게까지 전화로 제 하소연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다닌다는 사실에 주눅 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 일에 대해 격려해주며 응원해줬어요. 다른 남자들은 제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면 은근히 경쟁심을 드러내거나 기가 죽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저 제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줬어요. 그런 그의 태도에 저는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남자친구는 데이트할 때마다 세심한 배려를 보여줬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회사 앞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 나왔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다가 깜짝 선물을 주기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의 초판본을 구해다 준 적도 있었습니다. 이거 구하려고 헌책방 10군데나 돌아다녔어. 너가 좋아할 모습 생각하면서.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정말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커플이라고 말이에요. 연애를 시작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남자친구가 저를 어머니께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긴장되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수도권 외곽의 아담한 아파트였는데 집안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항상 여자친구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화목했고 무엇보다 남자친구를 이렇게 키워낸 부모님의 인품이 느껴졌어요. 직접 만드신 음식을 대접해 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과 인연을 맺게 된다면 행복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가씨가 너무 예쁘고 착하네. 우리 아들 정말 여자 잘 만났어. 시어머니의 그 말에 남자친구는 수줍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도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며 사랑을 키워갔어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남자친구의 취미인 등산을 함께 하기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전시회에도 같이 갔어요. 사실 무엇을 하든 함께라면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었고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장미꽃이 놓여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저는 단 한 번의 고민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었으니까요. 남자친구가 준비한 반지를 끼워주면서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을 때도 모두 축복해 주셨고 그 이후로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벌써부터 예식장과 신혼집 이야기를 하셨고 아버지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하셨죠. 저는 원래 사람을 볼 때 외적인 조건보다는 그 사람의 성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남자친구가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다는 점, 집안이 부유하지 않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성실한 그의 태도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셨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네. 정말 괜찮은 청년이야. 성실하고 예의도 바르고. 아버지도 남자친구를 좋아하셨고 어머니는 벌써부터 손주 이야기를 하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여기까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친구들도 축하해 주었고 회사 동료들도 저희 커플을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정해졌어요. 양가 부모님이 처음으로 만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했고 남자친구도 긴장한 모습으로 멋지게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강남에 있는 유명한 한정식집을 예약했고 분위기도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일어날 일을, 그리고 그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완벽해 보이던 사랑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으니까요. 2년간 쌓아온 믿음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견례 당일 저희 가족은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긴장하신 모습이었고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의 어른이신 할머니도 함께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올해 80이 넘으셨지만 정신은 누구보다 또렷하신 분이에요. 젊은 시절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그 과정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사람의 관상을 보는 능력이었어요. 사람 얼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법이야. 오래 보다 보면 보이는 게 있단다. 할머니는 평소에도 가족들이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면 한 번씩 관상을 봐주시곤 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삼아 시작했지만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판단이 틀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과거에 사촌 오빠가 사업 파트너를 데려왔을 때도 할머니는 단번에 저 사람 눈빛이 곧지 못하다며 경고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 사람은 사업 자금을 들고 도망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또 이모가 소개받은 남자를 데려왔을 때도 저 사람은 술 때문에 고생할 상이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 남자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할머니의 직감을 상당히 신뢰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그를 지켜봤고 그의 성품을 믿었으니까요. 할머니, 우리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할머니도 이번에 만나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래, 우리 손녀가 좋다는 사람이니 분명 괜찮은 사람이겠지. 할미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구나.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제 손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상견례 장소인 한정식집에 도착했을 때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는 이미 와 계셨어요.
남자친구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할머님도 오셨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과 할머님께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부모님도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받으셨죠.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고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남자친구를 보는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제 남자친구를 물끄러미 바라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듯이 말이죠. 그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대답 없이 계속 남자친구를 응시하셨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도 할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는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서로의 직장 이야기와 취미생활, 결혼 준비 계획 등 평범한 주제들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예의 바르게 대화에 참여하셨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간쯤 할머니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남자친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젊은 친구, 혹시 금전적으로 힘든 점이 있나? 빚이라던가.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직설적인 질문이었거든요. 남자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학자금 대출은 다 갚았고요. 그 외 다른 빚은 없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손녀한테 숨기고 있는 일은 없고? 할머니 무슨 말씀을? 제가 황급히 말을 막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계속하셨습니다. 젊은 친구, 내가 살면서 사람 많이 봤네. 자네 눈빛이 영 곧지 못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 보이는데? 그 말에 남자친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님, 오해이십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손녀 따님을 사랑하고 저희는 서로 숨기는 것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할머니는 식사 내내 남자친구를 예리한 눈빛으로 관찰하셨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할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혼은 안 돼, 절대 안 돼.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뭐가 문제인데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년 동안 사귀면서 남자친구의 좋은 모습만 봐왔는데 할머니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놈은 사람 잡아먹는 관상이야. 내가 살면서 저런 사람 딱 3번 봤는데 다 남한테 큰 해를 끼친 인간들이었어. 특히 눈빛이 그래. 웃을 때 눈이 안 웃더구나. 입으로만 웃고 눈은 차갑게 뭔가를 계산하고 있어. 할머니는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위험한 관상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할머니의 말씀에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니 말씀이 그 정도시라면 우리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도 이번엔 틀리신 거예요.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2년 동안 한 번도 이상한 모습 본 적이 없어요. 할미 말 들어. 저 사람은 너한테 뭔가 목적이 있어. 진심으로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관상도 관상이지만 할미가 느끼기에 저 사람 기운이 너무 어두워. 마치 뭔가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하신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대하시는 건 처음 봤어요. 집에 도착한 후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결혼을 반대하셨고 부모님도 고민에 빠지셨어요. 저만 혼자 남자친구를 필사적으로 변호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오해세요. 저희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동안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마중도 나오고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본성이야. 할미가 부탁이다. 저 사람 한 번만 제대로 알아봐라.
할미가 틀렸으면 내가 직접 사과할게.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까지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니 저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할머니의 말씀이 그저 기우이길 바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남자친구에게 제가 모르는 다른 면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촉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기에 이번만큼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남자친구의 진짜 모습을, 그의 진심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일단 남자친구의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그 단호한 표정,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좋아, 한 번만 해보자. 할머니가 틀리셨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저는 소형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의 차 안좌석 밑에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설치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이게 다 기우였으면 좋겠어. 할머니가 이번만큼은 틀리셨으면 좋겠어.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그 녹음기를 회수했을 때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할머니의 직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남자친구의 차에 녹음기를 설치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내가 너무 지나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할머니의 걱정이 맞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 사이 남자친구는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매일 문자를 보내왔고 주말에 데이트 약속도 잡았어요. 그런 글을 보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녹음기를 회수할 날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잠깐 저만 혼자 차에 남겨진 사이 좌석 밑에 숨겨둔 녹음기를 꺼냈고, 그때 제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없길. 할머니가 이번엔 틀리셨길.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잠그고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라디오 소리, 혼잣말과 전화통화 소리 등 평범한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역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녹음 파일을 한참 듣고 있던 중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야. 남자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 집 할머니가 좀 이상하더라. 그때도 나를 보더니 뭔가 수상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봐서 순간 좀 당황했어. 괜찮아, 아들. 어차피 다 늙은 노인네 말이 뭐가 중요해. 너는 그 집안 재산만 생각하면 그만이야.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재산이라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근데 엄마가 조사한 거 맞지? 저 집안에 진짜 돈이 많아? 그럼 내가 흥신소 통해서 전부 확인했어. 걔네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래. 강남에 빌딩도 있고 걔가 외동딸이라 나중에 다 상속받을 거야. 우리 아들이 진짜 대박 터진 거지?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흥신소에 저희 집안을 조사했다는 말인가요? 엄마, 나도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한 거야. 팔자에도 없는 책 읽는 척하고 내 취향도 아닌 여자 좋아하는 척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알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결혼만 하면 끝이잖아. 일단 결혼해서 애라도 하나 낳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세상이야. 그 집안 영감 죽으면 너가 그 회사까지 다 물려받으면 돼. 녹음 파일을 듣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녹음기를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엄마, 걔네 아버지가 딱 봐도 건강하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일단 결혼을 빨리 해야지. 결혼만 하고 나면 방법이 다 있어. 스트레스 많이 받게 하거나 건강 안 좋아지게 만들 수도 있고,
세상의 방법이 어디 한두 가지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제가 2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나저나 상견례 때 그 할머니 눈빛이 진짜 무서웠어. 마치 내 속을 다 꿰뚫어 보는 것 같더라고. 신경 쓰지 마. 그 집 딸은 너를 완전히 믿고 있잖아. 그 애가 워낙 순진해서 우리 계획 절대 눈치 못 챌 거야.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착하고 다정한 남편 연기만 잘하면 돼. 알았어, 엄마. 그럼 이따 봐. 통화가 끊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따뜻한 말들이 모두 연기였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녹음기에서는 계속 다른 내용들이 재생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야, 너 아직도 그 여자랑 만나? 너도 징하다 징해. 힘들긴 한데 돈 생각하면 참을 만해. 조금만 더 참으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데 이 정도야 뭐. 그래도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마음에도 없는데 맨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 처음엔 좀 그랬는데 이제 익숙해. 그냥 대본 읽는 것처럼 하면 되니까. 어차피 저 여자는 순진해서 내 말이면 다 믿어. 그리고 남자친구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걸 듣는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녹음기를 끄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마중 나왔던 그 모습, 힘들 때 위로해주던 그 목소리, 프로포즈하던 그 순간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너 지금 울고 있니?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 말씀 안 듣고 우겼던 거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려고 하셨는데 저는 녹음 내용을 할머니께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들으시다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할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쁜 놈이구나. 너무 슬퍼하지 마. 지금이라도 알아낸 게 다행이야.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어쩔 뻔했어.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이대로 그냥 파혼하면 그 사람들은 아무 벌도 안 받고 끝나잖아요.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분노였어요. 할미가 방법 하나 알려줄게. 저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냈으니 이제 우리가 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어떻게요?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돈이잖아. 그럼 우리 집안이 쫄딱 망했다고 거짓말을 해봐. 그럼 저 사람들의 진짜 본색이 완전히 드러날 거야. 그때 제대로 응징하는 거지. 할머니의 계획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픔은 이제 분노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와 제 가족을 이용하려 했던 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들인지 똑똑히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제대로 한번 본색을 드러내게 만들겠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안겨줄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할머니와의 통화를 끝내고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을 모두 모아놓고 녹음 내용을 들려드렸죠.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고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셨습니다. 저 나쁜 놈들을 당장 찾아가서 아버지 진정하세요. 지금 당장 따지러 가면 저 사람들은 발뺌할 거예요. 증거를 더 확실하게 잡아야 해요. 저는 할머니께 들은 계획을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망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남자친구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저놈들이 우리 가족을 이용하려 했으니 우리도 한 수 가르쳐줘야지.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가족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며칠 후에 저는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친구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오늘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이라도 있어? 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니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연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사실 요즘 집안에 좀 큰일이 생겼어. 큰일? 무슨 일인데?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남자친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계산기가 바쁘게 굴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웃을 때 눈이 전혀 웃지 않는 사람이었죠. 우리 아버지 회사가 부도 날 것 같아. 거래처에서 사기를 당하셨대. 지금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 순간 남자친구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게 정말이야? 얼마나 심각한데? 강남에 있던 빌딩도 다 팔아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부족해. 작년에 무리하게 사업을 늘리지만 않았어도. 아버지가 요즘 너무 힘들어 하셔서 나도 회사 그만두고 아버지 일을 도와야 할 것 같아. 저는 일부러 눈물을 흘리는 척까지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색하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 많이 힘들겠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다급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미안해. 이런 상황에서 결혼 이야기 꺼내기도 미안하고. 혹시 우리 결혼 좀 미루는 게 어떨까? 아니야. 그럼 안 되지. 우리 예정대로 진행하자. 남자친구가 급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혼수도 제대로 못 준비할 것 같아. 지금 집에 돈이 하나도 없거든. 내가 모은 돈도 전부 아버지 드렸어. 오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면목이 없다. 그날 이후 남자친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매일 오던 문자가 뜸해졌고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끊었어요. 만나자고 하면 계속 일정을 미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내용이었죠. 저는 녹음기를 가방에 몰래 넣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미안한데 우리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그 이후 남자친구는 빙빙 돌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된 것 같다. 서로 좀 더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식으로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상견례까지 다 했잖아. 오빠가 결혼 미루지 말자며 갑자기 왜 이래? 아니, 그게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네 집안 상황도 안 좋잖아.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는 게 맞나 싶어서. 우리 집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오빠가 날 사랑한다면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했잖아. 제가 다그치자 남자친구의 표정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너네 집안 빚이 얼마인데 나까지 같이 힘들어질 필요가 있겠어?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몰아붙였어요. 그럼 오빠는 우리 집이 잘 살 때는 결혼하려고 하고 어려울 때는 도망가려는 거야?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진짜 답답하네. 솔직히 말할게.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너네 집안 빚까지 떠안을 생각은 없다니까.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알겠어. 그럼 우리 파혼하자. 그래, 그게 좋겠다. 서로 상처받기 전에 정리하는 게 나아. 남자친구는 너무나 쉽게 동의했습니다. 2년간의 연애가 마치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남자친구에게서 또 한 번의 황당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파혼은 하되 네가 나한테 보상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아. 갑자기 무슨 보상? 내가 너 때문에 2년이나 시간 낭비했잖아. 그동안 데이트 비용도 내가 더 많이 썼고 계산을 해보니 최소한 2천만 원은 나한테 줘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신 차려. 내가 왜 오빠한테 돈을 줘야 하는데? 네 집이 망해서 파혼하는 건데 당연히 네가 책임져야지. 아니면 위자료 명목으로라도 받아야겠어. 남자친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제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주라고 요구했어요. 그리고 있잖아. 그동안 내가 널 만나느라 다른 여자들 만날 기회를 다 놓쳤잖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손해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말이 되든 안 되든 난 받을 건 받아야겠어. 망한 집안 딸하고 결혼할 뻔했잖아. 생각만 해도 아찔해.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비열한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그나마 체면을 차렸는데 전화 통화에서는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저는 일부러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어떻게든 돈 마련해 볼게. 조금만 시간 줘. 그래, 최대한 빨리 준비해. 아, 그리고 엄마도 정신적 피해를 받아서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달래. 합쳐서 3,000만 원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비열한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저는 또다시 가족들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때가 됐구나. 저 나쁜 놈들한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줄 시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장소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정해야 한다. 저놈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할머니의 조언에 따라 저는 강남에 있는 커다란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안전도 안전이고 사람들의 눈이 많이 있는 곳에서 제대로 망신을 주고 싶었어요. 준비가 다 되자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빠 돈 마련했어. 그리고 어머님께도 드리고 합의서라도 받아야 할 것 같으니까 같이 나오시라고 해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어. 오, 그래? 알았어. 우리 엄마도 기다리고 계셨어. 언제 만날까? 남자친구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돈을 받을 생각에 들떠있는 게 역력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강남에 우리 자주 가던 커피숍에서 보자. 그래, 알겠어. 그럼 그때 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약속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단정하고 우아한 옷을 입었어요. 할머니와 부모님도 함께 가시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함께 지켜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둘 다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아마 오늘 큰돈을 받을 생각에 들떠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하자 그의 어머니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서 와. 남자친구도 가볍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제가 할머니와 부모님이 함께 온 걸 보고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어르신들도 다 오셨네요? 중요한 자리니까 가족들이 다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가벼운 대화가 오갔어요.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계속 제 가방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아마 가방 안에 돈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 우리도 기다리고 있었어. 준비해온 거 있지? 남자친구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준비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의 눈이 그 봉투에 집중되었어요. 사실 우리 집 전혀 안 망했어요. 뭐? 순간 남자친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 아버지 회사 멀쩡해요. 부도도 안 났고. 물론 강남 빌딩도 그대로 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농담하는 거지? 남자친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농담 아니야. 오빠가 진심인지 시험해 본 거였어. 우리 집이 망했다고 하니까 오빠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었거든. 지금 나한테 장난친 거야? 남자친구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확인이었지. 그리고 오빠의 본 모습을 정확하게 확인했어.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뭔데?
오빠가 상견례 후에 어머님이랑 통화한 거 여기에 다 녹음되어 있어. 순간 남자친구와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와 어머니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급하게 녹음기를 끄려고 손을 뻗었지만 제가 먼저 움직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더 들어보세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급하게 일어나려 했지만 저희 할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끝까지 들어. 녹음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해칠 계획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저는 서류 봉투에서 종이를 한 장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고용한 흥신소에서 탐정이 조사한 거예요. 오빠가 우리 집을 조사했던 것처럼 나도 오빠를 조사했거든. 보고서에는 남자친구의 과거 여자친구들, 그리고 그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는 이미 여러 여자들에게 같은 수법을 쓴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야. 그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변명을 시작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해가 아니긴 뭐가 아니야? 2년 동안 나를 속였지. 탐정까지 고용해서 우리 집안을 조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기다리면서 재산을 노렸잖아. 심지어 멀쩡한 아버지를 해칠 생각까지 했잖아. 그건 그냥 한 말이었어. 진짜로 그럴 생각은 없었어. 진짜로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나랑 장난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남자친구도 따라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사귀다 보니 진짜 네가 좋아졌어. 믿어줘. 좋아졌다고? 그럼 우리 집이 망했다고 했을 때 왜 도망갔어? 왜 나한테 돈을 요구했어? 저는 차갑게 물었고 남자친구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완전히 망신을 당한 상태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잔을 들어 남자친구의 얼굴에 천천히 부었어요. 이게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2년 동안 철저하게 나를 속인 대가라고 생각해. 커피가 남자친구의 얼굴과 옷을 적셨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를 향해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이 안에 아주머니와 오빠가 저지른 일들의 증거가 다 들어있어요.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사기미수, 협박, 공갈, 죄목이 참 많네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안 할게요. 대신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른 여자들한테도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와 부모님을 모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시는 그 사람들을 볼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아팠지만 결혼 전에 알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에 남자친구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었고 결국 해고되었다고 해요. 또 도박 빚까지 있어서 현재는 집을 나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들이 저와 제 가족에게 하려고 했던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받는 법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는 자신들이 계획했던 악행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어요. 악몽 같은 일이 끝나고 저는 한동안 사람을 만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두려워졌고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어요. 이런 일로 너무 상처받지 마.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할머니는 제게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해. 진심은 절대 숨길 수 없는 법이야. 저는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합니다. 진짜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아요. 상대방이 어려울 때 더 곁을 지키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부모님과 저를 지켜주신 할머니가 계시니까요.